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작년에 중국에서 풍력 터빈이랑 태양광 패널 짓는 데 들어간 철강이요, 2,200만 톤이나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2,200만 톤이요? 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주 평일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하나씩 계속 지을 수 있는 양이래요. 정말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죠?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만큼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변화의 핵심 동력, 오늘 두 가지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요. 네. 하나는 한동안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최근 다시 엄청 힘을 받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구상, BRI라고 하죠. 네. 1대1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랄까 세계를 거의 놀라게 하는 속도로 청정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게 핵심일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게 글로벌 무역이나 지정학적인 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료 속 정보들을 좀 엮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큰 흐름을 좀 깊이 있게 또 알기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네? 먼저 1대1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한때는 뭐 부채 함정이다, 환경 파괴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비판이 많았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특히 뭐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걸 기회로 본 건지 개발도상국들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이걸 다시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드러나는 게 팬데믹 때문에 잠시 좀 주춤했던 관련 활동들이 2023년부터 다시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화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료 보면 투자나 건설 계약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막 갈아치우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더 확 와닿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총 투자랑 건설 계약 계획이 2022년엔 한 75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4년엔 1220억 달러까지 늘었고 네, 거의 2배 가까이? 놀라운 건 2025년,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24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작년 연간 최고 기록을 반년 만에 깬 거죠.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이 속도랑 규모가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런 배경에는 중국 무역 구조가 변하는 것도 한몫한다면서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미국하고 무역 갈등 겪으면서 대미 수출 비중은 확 줄었거든요. 2018년에 거의 20%였는데 올해는 12% 아래로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근데 그 빈자리를 이제 아세안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교역을 늘리면서 빠르게 메우고 있는 거죠. 아하.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나 돼요. 2015년에는 35%였으니까 꽤 큰 변화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시진핑 주석이 2021년에 작지만 아름다운 스몰 벗 뷰티풀 이런 접근법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뭐 보건이나 녹색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이런 데 집중하고 석탄 투자는 새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했었는데 막상 자료에 나온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여전히 큰 규모의 전통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1대1로의 좀 다층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지만 아름답다는 구호는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아프리카에 들어간 BRI 자금이 한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 거의 절반인 200억 달러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석유랑 가스 시설 건설 계약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아, 절반이나요? 단일 프로젝트에?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구리랑 알루미늄 생산 관련해서 또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녹색 에너지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나 자원 확보와 관련된 전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BRI의 중요한 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녹색 1대1로로 가려는 움직임 자체는 있는 거죠? 그것도 무시할 순 없어 보이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 흐름도 분명히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태양광, 풍력, 폐기물 에너지 같은 이런 녹색 에너지 분야 투자나 계약액이 11억 달러였는데
이게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래요. 50%나요? 네, 그래서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해였다 이렇게 평가받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수력 발전 빼고 다른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만 89억 달러 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추세는 계속되는 거죠. 특히 이런 녹색 프로젝트 중에 일부는 국영기업 말고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점도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룰 중국의 청정에너지 혁명하고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1대1로가 단순히 경제협력만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키우려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 목표 중 하나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나라에 총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1조 3천억 달러? 네. 이 엄청난 돈이 단순히 뭐 도로 놓고 다리 짓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 편을 만들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 의도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약 70개국 정도, 대부분 BRI 참여국들이라는데 이 나라들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명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명인가요? 그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해요. 이게 사실 해석에 따라서는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저희는 그냥 자료에 나온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목표가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공세적인 확장이 중국한테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위험 부담도 분명히 따르죠.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BRI 참여국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만성적인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값싼 중국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우리 산업 보호해야 한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아, 내부적인 반발이 있군요. 네. 그리고 과거에 좀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던 것 때문에 생긴 부채 문제, 이것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죠. 호주 로이아누서 보고서가 그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데요. 보니까 지금 많은 개도국들이 중국에 갚아야 할 빚이 중국에서 새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이들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순유출시키는 순재정 유출자가 됐다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부채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은 이런 비판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걸로 보여요. 자료들을 보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아마 이들 개발도상국들이 어쨌든 자국의 기술력이나 대규모 건설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포획된 청중, 캡티브 어디엔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필요할 거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비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길게 보면 결국 이 나라들이 중국 중심의 어떤 대안적인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같이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대1로를 계속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1대1로가 물리적인 길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세계를 흔드는 중국발 변화가 있죠. 바로 에너지, 특히 청정 에너지 혁명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중국의 재생에너지,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는요. 그 발전 속도나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어느 정도길래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태양광 설비 용량이 무려 887기가와트예요. 887GW요. 감이 잘 어려운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미국하고 유럽 전체의 태양광 설비 용량을 합친 것보다도 거의 2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와, 미국이랑 유럽을 합친 것보다 2배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철강 사용량 비율도 대단했지만 작년 한 해 중국 안에서 풍력이란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력량 있잖아요. 그게 1826테라와트신데 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핵탄두 600기의 총 에너지량보다 5배나 많대요. 핵무기 에너지보다 5배요? 와,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네, 스케일이 그렇죠. 그 청두에 있는 퉁웨이라는 회사 사례가 아주 상징적인데요. 퉁해예요? 네, 태양광 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공장 하나에서 일주일에 만드는 셀만 가지고도
500메가와트급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대요. 일주일에 500메가와트 발전소 하나 분량이요? 네. 참고로 500메가와트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진짜 큰 규모의 발전소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퉁웨이라는 회사 하나가 작년에 전 세계에 팔린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셀의 약 7분의 1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혼자서요? 7분의 1을? 네. 그리고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도 다른 중국 회사들이 만들었고요. 작년 한 해 중국 전체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 용량이 무려 680GW래요. 영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 한 100GW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야,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네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신삼중 산업이 있잖아요. 아, 네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끌고 있는 거죠. 태양광은 2020년 이후로 매년 평균 50%씩 성장해서 연간 680기가와트 생산 체제를 만들었고 전기차는 작년에만 1,300만 대를 생산했어요. 이것도 2020년 이후 연평균 70% 성장률이고요. 70%요? 네. 매년? 네. 와, 네. 배터리 생산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65% 고성장을 했고요. 대단하네요. 풍력은 좀 덜한가요? 풍력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조금 완만하긴 한데 그래도 세계 시장 지배력은 엄청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 4개 풍력 터빈 제조사가 전부 중국 기업이었고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신규 설치 용량 122기가와트였는데 그중 70% 이상을 차지했어요. 거의 다 중국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그냥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죠.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핵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뭐니 해도 거대한 내수 시장이 가장 큰 힘이었죠. 아, 중국 자체 시장이요? 네, 중국 전력 수요가 지금도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작년에 늘어난 전력 수요만 해도 독일 전체 발전량이랑 맞먹을 정도래요. 작년 증가분만요? 와, 네, 이 막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 가격 경쟁력이 또 다른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생산 규모가 2배로 늘 때마다 비용이 한 30%씩 줄어드는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패널 가격이 2005년하고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분의 1이요? 와, 정말 믿기 어려운 하락인데요. 해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2,31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하니까요. 2,31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뭐 싼 값에 공장 부지 빌려주고 정책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산업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여기에다가 또 풍부한 자본, 아주 촘촘하게 짜인 공급망 생태계, 또 빠르게 쌓인 기술력이랑 숙련된 노동자들, 이런 기반도 중요했고요. 초기에는 유럽 보조금 같은 걸 활용해서 수출로 재미를 봤던 경험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초기에는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보조금을 많이 줬거든요. 그때 수출 기회를 잘 잡아서 경험을 쌓았던 것도 큰 자산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핵심 원자재 확보 능력이에요. 아, 그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데 필요한 거요? 네, 시토류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에 꼭 필요한 코발트, 리튬, 흑연 이런 것들 정제 능력에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경쟁 우위죠.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요. 그렇군요.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강한 의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에너지 밥그릇은 우리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아주 확고하거든요. 아,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수입에 의존하니까 이걸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엄청 힘을 쏟게 된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정부 지원만으로 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점도 중요해요. 자료 보면 보조금이 점점 줄어든 다음에도 기업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오히려 그게 혁신을 더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있어요. 경쟁이 혁신을? 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출원된 청정기술 관련 특허 중에 무려 75%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다는 게 그걸 보여주죠. 특히 거대화 전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풍력 터빈을 점점 더 크게 만든다거나 태양광 패널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식으로 규모와 효율을 같이 잡으려는 전략도 눈에 띄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군요. 그렇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중국의 청정에너지 혁명은 이제 중국 안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맞아요.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검증된 싸고 효율 좋은 청정에너지 기술이랑 제품들을 전 세계, 특히 1대1로 참여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글로벌 에너지 시장 판도를 아예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진짜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중국이 이제 녹색 기술 수출로 버는 돈이 미국이 화석연료 팔아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졌대요. 와, 역전됐군요. 네, 중국 스스로도 파리 협정에서 약속했던 2030년 목표들을 이미 넘어서 달성했거나 곧 달성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거네요. 네, 근데 이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오히려 더 잘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막 빛나는 성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생산 능력을 늘린 나머지 지금 아주 심각한 공급 과잉 문제에 부딪혔어요. 아, 그 문제가 심각하군요. 네, 자료 보니까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연간 1200기가와트나 되는데 실제로 쓸 생산량은 그 절반인 680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이 엄청난 불균형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태양광 산업에서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나 줄었고 업계 전체적으로는 거의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천억 달러 손실이요? 와, 그럼 앞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죠. 기업들끼리 합치거나 문 닫는 곳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살아남으려고 기업들이 담합해서 마치 태양광 오펙 같은 카르텔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 가격 담합 같은 거요? 네, 중국 정부도 이런 너무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좀 더 질서 있고 수익성 있는 구조로 산업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산업이 이미 실패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too big to fail 이라고 본다면서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아요.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 특히 핵심 광물 통제력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거요. 아, 안보 문제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전력망 시스템이나 시장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 같은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제들이 만만치 않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자료에 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가정집 지붕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집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확산 속도가 실감 나기도 하고요. 네, 우리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쓰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논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시 힘받는 1대1로 그리고 거침없이 커가는 청정에너지 초강대국.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명확히 해보죠. 네, 가장 직접적인 연결은 역시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이랑 자본이 1대1로라는 길을 통해서 해외, 특히 개도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겠죠. 수출 통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녹색 1대1로 프로젝트가 실제로 늘고 있고요. 중국 안에서 하도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도 싸지고 기술력도 좋아진 청정에너지 제품이나 솔루션들이 1대1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내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이 연결이 항상 그렇게 매끄럽거나 일관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모순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녹색 성장을 막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나이지리아의 대규모 석유 가스 프로젝트처럼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요. 아, 네. 그러면 문득 모순이죠. 녹색과 화석연료 투자가 공존하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1대1로 사업 방식 때문에 참여국들이 빚더미에 앉는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엄청나게 싸진 태양광 패널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은 거의 뭐 선물 주듯이 퍼뜨리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아마 중국의 대외 전략이 딱 하나의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 이익, 지정학적 영향력, 자원 확보, 기술 리더십 확보 같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저희는 이런 복잡한 측면들을 그냥 자료에 나온 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1대1로 재정화나 청정에너지 혁명이나 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장기적인 국익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한 어떤 거대한 전략이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경제 성장 모델을 바꾸고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또 기후변화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 자국 내 위험을 관리하려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요.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는요. 중국이 과거처럼 단순히 도로나 항만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지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1대1로 초기 모델이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청정에너지 기술 같은 미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건설자에서 기술 제공자로요? 네, 이게 앞으로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변화의 축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는 지정학적인 야심과 또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다시금 활력을 찾은 1대1로 구상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정말 압도적인 규모와 빠른 혁신으로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고 있는 청정에너지 초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때로는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청취자 여러분 개인에게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쓰는 물건들의 공급망 변화 같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경제, 정치, 환경 지형을 좀 가늠하고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료들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물리적인 길과 다리를 놓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해서는 미래에너지 시스템의 어떤 표준과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적인 모순들, 예를 들면 화석연료에 계속 투자하면서 녹색 기술 리더십을 쫓고 또 개도국에는 부채 부담을 안기면서 동시에 값싼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산시키는 이런 복잡한 면들을 다 고려해 볼 때 과연 중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